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한미연입니다. 2021년 1회 3월 7일 날 시행되었던 네 번째 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운영체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거를 따로 외우지 않으시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제어 프로그램 말 그대로 제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작업을 제어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엔 뭐가 있을까요? 처리 프로그램에는 첫 번째로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문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이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 외우려면 시험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상식적인 전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두 개로 나뉘는 거를 먼저 숙지하시고, 자, 다시 문제 한번 가볼까요?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 자, 이렇게 바로 봤으니까 지금은 보이시죠? 자, 이거는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교착 상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교착 상태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다양하게 변주돼서 나와요. 개념부터 회피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은행 알고리즘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착 상태가 뭔지부터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이제 가장 유명한 예제가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죠. 이게 지금 5명이 앉아 있고 문제가 젓가락이 한 짝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교착 상태예요. 그 누구도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왼쪽 젓가락이 사용할 때까지 대기, 가능해지면 잡음. 오른쪽 젓가락이 사용할 때까지 대기, 가능해지면 잡음. 양쪽 젓가락을 잡으면 식사 가능. 그런 다음에 이제 젓가락을 오른쪽, 왼쪽 내려놓는 게 바로 식사는 철학자 문제인데, 결국은 한 사람이 다 오른쪽 젓가락 들면 그 누구도 식사를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대기해야 되는 게 바로 교착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되려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려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상호 배제는 일단 공유가 돼서는 안 돼요. 일단 공유가 안 돼야 되고, 젓가락처럼. 자, 그리고 점유와 대기. 한 사람은 할당받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쪽 젓가락을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런 점유와 대기 상태가 있어야 되고, 비선점. 누군가 밥을 먹고 있으면 뺏을 수가 없죠. 자, 교착 상태에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프로세스가 뺏을 수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환영대기, 점유와 대기를 하는 프로세스 간에 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문제에서는 예제 보시면 영어하고 이게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많이 익숙해지게 자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이는 이제 보이시죠? 이제 상호 배제, 점유와 대기, 비선점, 그 다음에 linear weight가 아니고 뭐였어요? circular weight였죠? 환영대기.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어 공간, 기억 공간. 그래서 이제 15, 23, 22, 21이 들어오고 퍼스트 핏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17kg의 프로그램을 적재할 경우 물어보는 게 내부 단편화입니다. 내부 단편화는 어떤 경우죠? 네, 페이징일 경우에 내부 단편화가 생기죠. 자, 한번 보죠. 이렇게 지금 퍼스트 핏이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퍼스트 핏이니까 17kg는 15kg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는 23kg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기 남은 요 공간을 우리가 내부 단편화라고 하죠. 자, 안 쓰고 남는 공간. 자, 퍼스트 핏은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핏할 수 있는 공간에 적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kb에서 17kb 썼으니까 6kb가 남겠죠. 그래서 지금 남은 공간은 내부 단편화의 크기는 그래서 6kb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그룹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안 외우고는 정보 서류 기사 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참 많이 나옵니다. 응집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결합도가 뭔지 중요한 것만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결합도는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결합도는 낮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듈 간에 있을 때 서로 많이 결합이 돼 있으면 그 성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간단한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료 결합도는 뭐냐면 단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코딩할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하죠. 지금 getW를 부르는데 지금 변수 5를 하나를 불렀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쓰죠. 이게 이 정도가 단순 결합도예요. 자료 결합도예요. 자,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는 뭐냐면 여기 지금 코드에 아주 일부분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클래스에서 이제 객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쓸 경우에 인터페이스나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탬프 결합도입니다. 인터페이스 배열 또는 객체 등이 전달될 때, 자, 이게 스탬프 결합도고요. 자, 제어 결합도는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요소를 전달해서 지금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걸 가지고 불인으로 받아서 참고 주실 때 실행을 하게 되죠. 이게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게 바로 제어 결합도고요. 자, 외부 결합도는 외부에 있는 다른 모듈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이건 너무 커서 제가 코드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 공통 결합도는 여러 모듈이 하나의 데이터 영역을 참조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전역 변수예요. 여기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클래스에서 스태틱이라고 선언해서 전역 변수로 됐죠. 그럼 여기서 이 값도 바꾸고 여기서 이 값도 바꾸고, 자,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변수가 여러 모듈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이런 거를 공통 결합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내용 결합도를 보실 건데, 가장 높은 결합도고요. 가장 좋지 않은 겁니다. 결합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쁜 거부터 좋은 순서대로 지금 살펴본 걸 다시 한번 본다면, 이제 내용 결합도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에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 자, 이렇게 돼서 자료 결합도가 아까 보통 우리가 함수 코딩할 때 그 단순 변수 보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월스트에서 베스트까지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외제를 쓰자. 이렇게. 이쪽이 나쁘게, 뭐 각자 외우는 방법이 많으시겠지만, 자, 요거는 2회차에도 또 나옵니다.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쓰게 되면 내공, 외제, 쓰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공이 약한 사람은 외제를 쓰자.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쓰면 되겠죠. 지금 낮은 것부터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답이 3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상기억 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프로그램을 고정된 크기의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는, 그리고 가변적인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는 기법이 있다. 자, 기억과 니은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간단하게만 한번 먼저 볼게요.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시킬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나옵니다. 멀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들이 이 작업했다, 이 작업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떻게 여러 프로세스들이 한 번에 적재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많은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적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할당하는 방법 중에서 연속 할당 기법도 있지만 이제 분산 할당 기법에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혼용 기법이 있죠. 그 두 개, 일단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의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 페이징 기법은 일정하게 분할하는 거예요. 크기를.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이 여기서, 그리고 메인 메모리 똑같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분할을 시켜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페이징으로 나누고, 메인 메모리 똑같이 프레임으로 나누면 크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적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집어넣을 때 얘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해가지고, 여기서 얘는 1로 보냈어. 여기서 얘는 1로 보냈어. 이렇게 무언가 적어놔야 되겠죠. 자, 주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쓰는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관리해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페이징 기법인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였죠. 아까 우리가 first P 봤었었는데, 자, 보면 크기가 지금 균일하게 프레임이 10KB 돼 있죠. 그래서 페이지 맵 테이블로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지금 써놓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drop 1이 18KB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못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어요. 지금 18kb니까 나뉘었죠. 이만큼 남은 걸 우리가 내부 단편화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6kb는 또 이렇게 들어가서 10, 20, 또 6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 4kb가 또 단편화가 될 겁니다. 자, 페이징 기법은 또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뭐예요? 지금 저렇게 페이징 단위로 똑같은 크기로 잘랐더니 내부 단편화가 나네?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인 단위로 나눈 후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는 겁니다. 뭘 나눠? 그냥 통째로 가자.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여기 가서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고 자,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고 나면 또 그래도 남는 공간들이 있겠죠. 자, 이거를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보면 가상기억 장치의 일반적인 구형 방법에는 고정된 크기 블록으로 나누는 뭐가 있어요? 페이징. 그리고 가변적인 크기 블록으로 나누는 세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단편화, 각각이 외부 단편화가 생겼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자, 이거는 써보신 분은 너무 쉬운 문제지만 만약에 안 써보신 분은 또 되게 어렵게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써보셨다 하더라도. 자, 여기 보면 얘는 ASCII to integer 또는 캐릭터에서 A를 딴 게 아닐까 싶어서 A to I, ASCII to integer에서 A to I를 땄고요. A to F는 ASCII to float가 되고, 또 얘는 integer to ASCII가 되죠. 그래서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라이브러리 쓰지 않고 직접 다 구현해 보시죠. 자, 얘는 올림, 소수점 자리 무조건 올림. 자, 이렇게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 문자를 정수로 바꾸는 건 A to I입니다. 자, 또 전공 아니시더라도 코딩 공부하시는 분은 직접 한번 구현해 보세요.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모르시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JVM하고 톰캣은 들어본 것 같고, 저 제우스, 뭐 웹스피어는 좀 낯설다, 이렇게 접근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요번 걸 통해서 WAS가 뭔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런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www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지만 우린 뭘 거치냐면 웹 서버를 거칩니다. 웹 서버를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요. 원하는 걸 얻으면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방화벽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까지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웹 서버에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실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지금 문제에서 나온 WAS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요청한 것들을 다시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얘가 필요 없지 않아? 바로 이리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웹 서버는 여기를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하고요. 그럼 웹 서버는 왜 있을까요? 이거는 웹 서버가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게 없이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바로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안 그러면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여기서는 또 보안의 문제 때문에 한번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아파치하고 톰캣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일 때는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80 포트로 아파치를 두고 이제 8080 포트로 톰캣을 둬서 이거는 뭐 그냥 뭔지는 참 용어가 익숙하다 해서 요 두 개의 조합이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바인 경우에. 그러면은 자바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제 이런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언어는. 이거는 이제 CGI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뭐 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PHP나 C나 파이썬은 CGI를 통하겠죠. 이제 아파치와 톰캣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산도 있습니다. 걔 이름이 제우스예요. 원래 그 그리스 제우스는 스펠링이
C죠. 근데 이게 되게 재치 있는 게 뭐냐면 Java Enterprise User Solutio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국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름이고 또 그리고 IBM에서 낸 게 바로 웹스피어란 이름도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용어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볼까요? 그래서 이제는 답이 보이시죠? 아닌 것은 JVM이 되겠죠. JVM은 뭐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그래서 컴파일러에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가상 머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C 언어에서 산술 연산자가 아닌 겁니다. 산술 연산자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감승제 말고 1번에 있는 우리가 퍼센트라고 쓰는 건 모드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죠. 그럼 이건 좀 그냥 주는 문제 같네요. 답은 4번이죠. 얘는 대입 연산자죠. 그래서 A는 O 하면 같다란 표시가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OSI 7레이어에서 물리적 연결을 이용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하려고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의 전송 에러를 제어하는 계층은 만약에 문제를 잘못 읽으신다면 답이 전송 계층 아니야? TCP가 있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예제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줬어요. 지금 없죠? 지금 전송 계층이. 자, 그래서 좀 당혹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류 제어,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는 사실 모든 계층에서 다 일어납니다. 근데 물리적 연결을 이용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OSI 참조 모델 중에서 이제 우리가 01과 01로 결국 비트가 이제 통신을 하는데 지금 여기와 지금 같은 네트워크죠. 요 라우터로 연결된 그리고 여기끼리 두 개 통신이 되겠죠. 여기가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요게 바로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요게 각각의 노드끼리 연결하고 있는 요게 지금 세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이렇게 노드끼리의 연산. 자, 요게 그리고 또 여기와 여기의 연결 그리고 또 여기와 여기끼리의 연결 이게 바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통신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는 일단 주소를 뭐를 써요? IP 어드레스를 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친구한테 카톡으로 안녕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10.0.0.3부터 30.0.0.3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터미널에 와서 고속버스를 타고 도로를 지나서 친구가 있는 도시에 와서 여기서 또 찾아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책임지는 게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IP 어드레스까지 가는 거죠. 그럼 다 도착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멀티를 하고 있어서 브라우저로 지금 뭐 뉴스도 보고 있고 뭐 음악도 듣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뭘 보냈냐면 친구한테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이게 친구 카톡에 안녕이라고 보이는 것까지 책임지는 게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계층에서 사실 오류 제어, 흐름 제어는 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오늘은 이제 1회를 푸는 거니까 다음에는 말씀은 요거는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의 응용 계층에 우리가 흔히 쓰는 카톡에서 쓰면 친구 도착해서도 카톡 어플리케이션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녕이라고 쓰면 표현 계층에서 이제 얘가 헤더를 붙이고 세션 계층에서 헤더를 붙이고 전송 계층에서 또 헤더를 붙이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또 헤더를 붙이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헤더와 테일까지 붙이죠. 이거를 0과 1로 바꿔서 그 다음에 전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송할 때는 여기서 라우터를 통해서 갈 때는 우리가 지금 터미널에 가서 다른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여기 있는 내용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것, 뭐 카톡에 안녕 볼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편물을 배달한다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필요 없잖아요. 밖에 있는 주소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거만 여기까지 이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도착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바꾸고 다시 헤더 테일 떼고 이렇게 바꿔서 친구한테 안녕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전송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OSI 7레이어로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자, 이렇습니다. DTE와 DTE는 뭐예요? 터미널이에요. 끝나고 이제 우리가 여러 라우터, 지금 라우터를 통해서 간다고 쳐요. 그러니까는 뭐 서울에서 뭐 다른 도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커뮤니케이트 에퀴먼트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친구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는 다 위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 링크, 여기 데이터 링크, 여기 데이터 링크를 보면서 입출력 제어하고 회선 제어해서 도착해서는 그다음에 전송 제어 이런 것들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전송 제어하고 오류 제어하고 그래서 무사하게 잘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 계층에서 0하고 1 비트로 변환이 되고 나면 바로 그 위 계층에서 물리적 연결을 이용해서 이제 전송하고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하는 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OSI 7 레이어는 또 다양하게 나오고 이해하고 나면 네트워크를 공부하기 좋으니까 한번 그래도 충분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02.3 랜에서 사용되는 접속 매체 맥 방식은 자, 랜이 바로 맥 어드레스가 이제 랜에서 제2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에서 쓰는 주소는 맥 어드레스.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어드레스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랜 카드에 있는 어드레스인데 거기서 802.3에서 쓰는 방식은 뭐예요? 이게 Carrier Sense Multi Access에서 컬리전 디텍트인데 CD가 만약에 A, B, CD가 있으면 지금 나는 A는 C로 보내고 만약에 D는 B로 보낸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보내는 게 동시에 보낼 수 있겠죠. 가다가 꽝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A는 C로 가니까 일로 가야 되니까 콜리전 디텍션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잠시 뒤에 랜덤한 시간 후에 다시 시도해 보는 게 바로 CSMA CD죠. 2회차에 CSMA CD를 설명드리면서 이걸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802.3에서 쓰이는 거고요. CSMA CD가 요 토큰 버스는 802.4, 토큰링은 802.5에서 쓰입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MA CD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IP 버전 6는 대한 설명어로 틀린 것은 어렵지 않고 중요한 것만 물어보니까 중요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 버전 6는 왜 존재하느냐?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 때문에 생겼죠. 128비트를 쓰고요. 16진수를 씁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증, 플로우 레벨 개념 도입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보완을 했어요.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주소 길이도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표시 방법 10진수 쓰고 16진수 쓰고 주소 개수 보세요. 뭐 모자랄 일이 없겠죠. 자, 주소 할당이 이제 이것도 달라졌고 이거는 베스트 에포트 방식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만 다했다 뿐이지 노력은 다 했어. 근데 잘 뭐 결과까지 좋으란 건 없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송 방식 중에 멀티캐스트는 있어요. 유니캐스트 있어요. 근데 브로드캐스트가 없어지고 애니캐스트가 생겼어요. 자, 브로드캐스트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와요. 집에 있는데. 그래서 뭐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한 다음에 한참을 얘기해 보니까 나는 1동에 사는데 5동부터 10동까지 뭐 공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1동에 있는 사람도 그 소리를 브로드캐스트 다 들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까지 방송하지? 그리고 또 있다가 또 방송을 해. 그러면은 일단 아까는 아니었는데 또 이번에는 나에게 필요한 얘기일지 모르니까 하고 또 들어보겠죠. 브로드캐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방송이 나오면 일단 듣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하고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없어졌습니다. 브로드캐스트가 그리고 애니캐스트가 생겼어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멀티캐스트는 이런 거죠. 유니캐스트는 일단 1대1 캐스트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이렇게 여러 명이 보내는 게 바로 멀티캐스트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애니캐스트인데, 애니캐스트는 코는 언제 쓸까 싶은데, 자, 다시 본다면, 자, 여기 유니캐스트, 자, 여기 멀티캐스트. 이거는 뭐냐면, DNS 서버가 뭐예요?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있는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바꿔주고, IP 어드레스 바꿔주는 서버가 DNS 서버인데, 이거를 알려주는 서버가 어디 있는지 보고, 7번, 7번이야? 그럼 나는 그 중에서 아무 데나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게 바로 애니캐스트가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애니캐스트. 모두에게 다 보내는 게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IP 버전 6에는 없어졌어요. 자,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멀티캐스트 대신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브로드캐스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멀티캐스트는 존재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에서 TCP가 해당하는 계층은 이것도 그래도 이 부분을 처음 풀이하는 거니까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TCP/IP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리 계층에서는 이렇게 비트가 전송이 되죠. 우리가 이걸 비트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링크에서는 이거를 자 이렇게 해보면 위에서 온 게 테일하고 헤더가 붙어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패킷이라고 부르고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단위를, 자,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그냥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통상. 자, 그래서 보통 여기서 사용되는 각각의 프로토콜이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는 이런 프로토콜이 보통 쓰이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IP 프로토콜, 얘는 IP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고, 맥 어드레스를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라우팅하는 OSPF, BGP가 있고, 트랜스포트에 이제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TCP, UDP. 자, 그리고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HTTP부터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CP가 해당하는 계층은 무슨 계층이에요? TCP가 해당하는 계층은 바로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이죠. TCP와 UDP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응집도가 가장 높은 거, 결합도 응집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내공이 약한 사람은 외제를 쓰자 하고 제가 결합도 말씀드렸었죠. 자, 응집도는 뭐냐면 하나의 모듈끼리의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하고 반대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지금 클래스 라면에 쿠킹, 그리고 쿡 라면, 잇 라면, 와시 더 디쉬 이렇게 4개의 메서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낮은 응집도라고 보일 수 있는 거고, 자,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응집도는 요 각각의 하는 일을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를 만드는 걸 바로 높은 응집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모듈 내 구성 간의 응집도는 이렇게 낮은 건 나쁘고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집도는 우연, 논리, 시간, 절차, 교환, 순차, 기능.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도 언급이 되니까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우리가 논 시절은 뭐 교수님의 뭐 기능이셨다. 뭐 어떻게든 잘 생각해서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응집도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높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응집도가 가장 높은 거는, 자, 아까 우리가 논 시절은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입니다. 다음 회차 문제에서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 예제가 영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뭐 이 정도 영어는 또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 익숙해지시게 영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바 코드 출력문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딱 두 줄 나왔어요. 위에 둔 생략 이렇게. 자, 물어보는 게 결국 플러스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바를 해보신 분은 이거는 완전히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플러스의 의미가 사실 없다면 이어붙이기예요. 얘가 이어붙이기고 괄호가 있다면 덧셈입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신 분들은 보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얘는 5 플러스 2 하고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어붙이란 얘기라 34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요 괄호가 있죠.
얘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7이 돼요. 여기서는 문자열 연결이고요. 자, 이건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반복문이에요. 이 코드의 결과는 잘 모르시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continue하고 break는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자, 여기 continue가 나왔죠? while문하고. 이거는 뭐 자바로도 나올 수 있고 C로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좀 현실감 두려고 일부러 쉘 화면으로 캡처해 봤어요. 여기 소철풍 샬랄라 준혁 뭉치라는 제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names라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합니다. for name in names. 그래서 이제 포문을 돌아가요. 그래서 안녕 하고 이제 name을 찍어요. 자, 찍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름이 준혁이가 나오면 break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처음에 포문이 시작돼서 안녕 소철풍 찍어 처음에 얘가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 포문으로 샬랄라가 나오겠죠. 자, 샬랄라 나왔죠. 그 다음에 포문에 준혁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가니까 어떻게 해요? 준혁이면 break.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맞으면 지금 반복하고 있는 반복문을 나오란 얘기가 바로 break죠. 자, 그럼 continue가 뭔지도 볼게요. 자, 똑같은 예제예요. 똑같이 리스트를 주고 이제 for name in names에서 준혁이가 아니면 continue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그거 찍어봐라.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name 그러면은 준혁이가 아니면 소철풍이면 어떻게 해요? continue 다시 돌아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샬랄라 준혁이가 아니면 continue 다시 가는 거예요. 준혁이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찍으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뭉치가 되겠죠? 뭉치가 나오면 continue 다시 가봤는데 끝났어. 그러니까 포문이 끝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if len name이 3이 아니면 continue. 자, 그럼 3이 아니면 뭉치죠. 그럼 길이가 2죠. continue는 다시 돌아가서 포문을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계속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철풍. 자, 3이죠. 그러면 이제 안녕 소철풍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문도 샬랄라가 나왔어요. 자, 3이니까 안녕 샬랄라 나왔죠. 그 다음에 준혁 나왔어요. 그런데 if에서 이름이 준혁이면 뭐 하라고요? break. 끝. 이렇게. 자, break는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고, continue는 다시 포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실행하고, continue 하면 다시 여기 가서 이거 실행하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근데 조건이 true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끝날 일이 없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ABC 출력이 반복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C 언어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자, 한번 볼까요? C 언어에서 변수명 작성 규칙이 있어요. 일단 영문자, 숫자 중하고 특수문자 뭐만 가능해요? 언더바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안 돼요. Who ate pizza 이렇게 공백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하고 싶으면 언더바를 붙여야 돼요.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를 사용하면 숫자는 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이거와 이거는 다른 변수예요. 자, 얘하고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 이름을 엄마라고 짓진 않죠. 엄마는 엄마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바로 얘하고예요. 그럼 이 중에서 답은 뭐가 될까요? short예요. short는 뭡니까? 저기 데이터형 변수죠. 그, 인티저는 4바이트, short는 2바이트, 바이트는 1바이트, 하는 long은 8바이트. 자, 이런 데이터 쓸 수 있는, 우리가 인티저 여러분들이 A에만 너무 익숙해 있지만 사실은 short도 있습니다. 얘는 2바이트의 크기라 정수형 4바이트의 반의 크기죠. 그래서 4번 short는 쓸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탠다드 IO.헤더 파일이죠. 입출력 할 수 있는 거,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뭐, string.h, 뭐,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스탠다드,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라이브러리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본다면 표준 일필력이 있는 스탠다드 IO가 있고, 또 메모리 문자 처리하는 스트링도 있고, 뭐 매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멀록 하는 것도 있고, 타임 이런 것들을, 이런 함수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표준 라이브러리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건 C 언어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장 라이브러리로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임포트 시키면 우리가 뭐 퍼뮤테이션도 쓸 수 있고 콤비네이션도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치하지 않아도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외부 라이브러리는 내가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뭐라고 그래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지금 두 개가 틀렸습니다. 네, 바뀌었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UDP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자, UDP는 무슨 계층에 있어요? OSI 7레이어에 4계층, 전송 계층에 있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TCP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볼게요. TCP 프로토콜을 할 때 이제 TCP는 신뢰성이 되게 있다. 전송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중에서, 그 중에서 하는 플로우 컨트롤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얘는 이렇게 보내면 잘 받았어 라는 액신호가 오고, 또 보내면 가다가 액신호가 못 받았어요. 그러면 같은 걸 다시 보내요. 같은 걸 다시 보내고 액신호, 이런 식으로 하나 기다리고 받고, 이런 식으로 플로우 컨트롤을 하거나, 내지는 너무 느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윈도우를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 데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잘 받았어. 다음에 2 보낼 차례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윈도우를 밀어서 이제 2 가다가 죽었어요. 이제 3 보내면 가다가 얘가 나 2 못 받았는데 하고 나오겠죠. 그럼 다시 1 다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재어서 좀 꼼꼼하게 해요. 자, 이게 바로 TCP가 하는 일이죠. 자, 근데 UDP는 어떠냐면, TCP는 일단 나 보낼게. 알아서 보내. 그럼 보낸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해요. 그 다음에 나 다 보냈다. 알았어. 잘 가. 그래, 갈게. 이렇게 핸드쉐이크를 3웨이건 4웨이건 한 다음에 전송을 합니다. 근데 UDP는 플로우 컨트롤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내요. 자,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보내. 가다가 죽었는지 안 보냈는지 관심도 없어. 자, 그러면 신뢰성이 없겠죠? 그러면서 왜 UDP를 써? 그러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시간하고 비용이 얼마나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할 때 나는 TCP를 쓸지 UDP를 쓸지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UDP도 나름대로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저 세워라 내워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겁고 쓸 것도 많고. 자, 그래서 UDP는 뭐가 있다? 해당되는 거는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가 없어 전송 속도가 빠르다. 비교되는 건 뭐예요? TCP입니다. TCP는 그래서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운영체제의 가상기억 장치 관리에서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다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잘 모르시면 아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걸 워킹 셋이라고 하는데, 페이징 기법의 문제 해결 방향입니다. 이게 윈도우 사이즈가 3.15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프로세스가 많이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주기억 장치 공간에 계속 상주하게 하여 페이지 교체 현상을 줄이고자 하는 기법인 거죠.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이거 다음에 또 쓸 것 같네. 그러니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전화할 때도 왜 최근 통화를 우리가 더 많이 쓰죠.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최근에 검색한 걸 더 많이 보고, 이런 걸 대비해서 계속 상주하게 하는 건데 사이즈를 3개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7 페이지 폴트 났어요. 잘 저장해 놔요. 그다음에 0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넣고 상주시켜요. 1 들어왔어요.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2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리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FI/FO로 해볼게요. 그럼 7을 쫓고 2가 들어와서 02를 저장해 놨어요. 그 다음에 02 들어왔는데 이미 누굴 내쫓을 필요가 없죠? 이미 02 있죠? 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어요.
3이 들어오니까 이제 가장 이 중에서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2를 내쫓고 이제 3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있죠. 페이지 폴트가 안 났죠?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3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위치부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030이니까 워킹 셋엔 03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의 의미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자, 4는 페이지 폴트 나고 2를 내쫓고 4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오고 3을 내쫓고 2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니까 페이지 폴트가 안 났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3개니까 워킹셋에 2, 4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면 얘는 최근에 쓰인 게 2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바뀐 게 없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면 페이지 폴트가 안 났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워킹셋입니다. 답은 워킹셋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다른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바에서 변수와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되게 간단한 문제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다시 문제로 가보면, 변수는 어떤 값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변수의 자료의 종류에 따라 값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진다. 차 자료형은 나열된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불이는 자료형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냥 읽으면 다 맞는 말 같죠? 네. 자바에서는 어떻게 쓰죠? 차 자료형은 뭐만 있어요? 차는 문자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1바이트 사용해서. 자, 그러면 문자를 뭐로 넣을까요? 스트링으로 넣죠. 자, 스트링은 일종의 클래스이긴 한데 이렇게 자료형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게 다르죠. 여기 캐릭터 보시면 16비트가 쓰는 건 자바의 특징. 얘는 2바이트를 쓰고요.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1바이트를 쓰죠. 아스키 코드를 쓰고 얘는 유니코드를 쓰니까.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캐릭터형 자료형이고, 스트링은 뭐예요?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 클래스죠. 그래서 클래스형 변수형으로 이렇게 쓰고 사용을 합니다. 문자를 넣을 때 뭘 써요? 스트링을 사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hello I'm 하면 A에 hello I'm 이렇게 가리키고, B 그러면은 B에 이렇게 마침표가 이렇게 가리키고, 얘를 찍죠. 그럼 뭐가 찍히겠어요? hello I'이 찍히고, 샬랄라 하면 샬랄라가 찍히고, println B 하면 B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찍겠죠. 자, 이게 바로 스트링형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나열된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할 때는 뭘 써요? 스트링을 쓰죠. 차 자료형은 하나의 문자만 씁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